안녕하세요, 이남승입니다. 9월 평가 어떻게 잘 보셨나요? 네, 이투스에서 NS식으로 라이브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지리 문제 시험을 딱 처음 봤는데 여러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 이거 뭐지? 이게 수능이었으면 여러분들 눈물을 질질 흘렸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일본 때문에 그렇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일본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한지 연결고리 커리큘럼 개념편부터 자료편, 문제편을 쭉 이어오면서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바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풀어라 라는 것입니다. 즉 처음 보는 자료일수록 자 수능에 여러분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자료가 다시 수능에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 여러분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자, 이렇게 처음 보는 자료, 처음 보는 문제 이런 본 적이 없어 기출문제. 그런 게 수능이거든.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에서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 이런 문제를 또 보게 될 거야. 이 문제 말고 like this 이런 유형의 문제를요.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1번에 특히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들 느낌적인 느낌으로 풀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뭐였죠? 지리감이었습니다. 우린 교육 과정상에서 개념과 자료들을 NS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배워봤고요. 그것에 따라서 연습을 해왔습니다. 그거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는 풀었을 겁니다. 맞췄을 거예요. 이렇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 문제편에서 계속 연습을 했던 것. 바로 발문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였죠? 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옳지 않는 것에 동그라미 해주는 거. 않는 것이냐, 옳은 것이냐, 요거였고요. 두 번째는요, 네, 있는 대로 고른 것이냐, 아니냐였습니다.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으면 보기에서 답이 최대 3개까지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있는 대로라는 발문이 나와 있다면 우리는 정말 집중해서 느낌적인 느낌보다는 이 지리감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모든 선지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한국지리 9평을 봤고요. 처음 문제를 봤을 땐 좀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채점을 해보니까 뭐 별로 틀리진 않았죠. 사실 나도 그렇거든요. 답지를 이 강의 시작하기 20초 전에 봤습니다. 왜? 너 얼마 떨리지 않겠어. 나도 이제 물론 서울대 나왔고 계속 강의를 하면서 그래 문제 안 틀려요. 하지만 이 전국 대상으로 이거 수정도 안 돼. 선생님 교재 오타처럼 뭐 수정도 안 돼. 이 라이브로 송출 내는데 이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얼마나 떨렸겠어. 근데 다 맞더라고.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올해 9평 한국지리 모의고사에서 이 발문에 있는 대로가 안 나왔습니다. 즉 선지 배열이 쉬웠습니다. 뒤에 문제에서 여러분들 네, 우리 도시 구조 문제 있죠. 도시 체계 문제 있죠. 11번이었나요? 11번이었나? 이 도시 체계 문제 역시 쉬운 선지, 기억, 니은이 답이 되기 때문에 디귿리를 안 읽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킬을 갖다 좀 적용을 하면 우린 실전에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또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어서 다른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좀 더 쏟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공부를 했던 거예요. 자, 우리 문제편에서 계속 강조를 했던 거. 자, 바로 이 두 개였습니다. 아는 것은 그리고 있는 대로 체크.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이었죠? 네, 비교였습니다. 가와 비교한 나의 상대적인 특징. 이거 누가 틀리냐, 인간아? 아니야, 틀려요. 많이 틀립니다. 실전일수 꽤 많이 틀립니다. 비교하는 게 가인지 나인지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 것이 나인지 가인지를 확실하게 체킹을 해주는 거 요것이 바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선생님이 6평 해설 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뭐냐. 그걸 알려주겠다. TC를 찍겠다는데 찍진 않았습니다. 왜 약간 부끄럽기도 하거든요. 씨 맨날 우리 교재 오타 내는데 무슨 실수를 줄여. 하지만 이 문제를 갖다가 풀기 위해서 실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요. 문제를 천천히 푸는 것이겠죠. 하지만 시간적인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발문에서 이 세 가지 포인트만 체킹을 하신다면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1번 여러분들이 당황했던 문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한반도 중심점의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은요. 오전 11시 30분이다. 우리는 이거 6평에도 했고 우리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운데 지점에 남중하는 시각은요 12시 30분, 정오보다 30분이 느린 시간이다 라고 해서 기억 확실히 아니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고요. 니은은 너무나 쉬운 것이죠. 뭐 이거 모르면 끝나는 거야. 다 됐어 답은. 기억 니은이 틀렸대. 답은 디귿 리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해결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마라도 남서쪽에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준 한반도 반경 1000km 이내에 위치한다. 물론 6평에서 마라도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아니 이어도 말이죠. 이어도가 어디 위치하느냐, 한국과 일본의 중간 수역이냐,
뭐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냐 요 문제 나온 적 있죠. 기억하죠? 우리 문제편에도 있고요. 어디였죠?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이었습니다. 즉 지도에서 대략적인 위치를 알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 이 조그만 이 지도에서 여기에 속한다 안 속한다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명확하진 않지만 우리는 네 그러다 옳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지? 자 마지막 리얼입니다. 아시안 하이웨이입니다. 자 요거 선질 나오고 아 망했네 엿됐네라고 생각을 했으면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왜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왜 이딴 거는 교과서에 있지만 나오진 않거든. 수능 특강에도 나와 있지만 이걸 절대 출제하지 않아. 이걸 출제했습니다. 근데 이런 걸요, 네, 느낌적인 느낌 풀어주시라는 것입니다. 아시안 하이웨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시아의 하이웨이, 고속도로라는 것입니다. 자, 아시안 하이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시아에 있지 않을까요? 그죠? 아시아와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저기 터키, 이스탄불, 요즘 한율 떡락한 이쪽 지역도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모스크바 지나가 러시아까지 연결되는 것이 아시안 에이전 하이웨이 1부터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1번과 6번이 여기에 속해 있느냐 안 속해 있느냐 이걸 묻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아시아 대륙 다 나와 있습니다. 유럽까지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유라시아 대륙 다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사실 엄청나게 상식적인 선지라는 것이죠. 따라서 답은요 디귿과 릴로 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자. 우리는 목표가 9평 점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걸로 대학 가는 게 아니라 수능에서 한국지리 안정적으로 50점 받고 안정적으로 1등급 나와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사탐으로 최저도 맞추고 정시에서 팍 해가지고 가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우리는 개념과 자료와 문제를 공부했기 때문에 웬만한 일반적인 개념은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밥에 그나물이라는 말 맞나요? 그 밥에 그나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교육과정 그 교과서 산지 이만한 거에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은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게 나오지 않아요. 대학교, 서울대 대학교에서 지리학과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요런 문제 스킬만 조금만 익혀주신다면 여러분들 50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쌤 시킨 대로 하면요. 알겠죠? 자, 이런 느낌 풀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고마워요. 맨 처음에는 출제는 욕을 했습니다. 뭐 이딴 걸 내냐. 역시 초짜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수능 잘 보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수능에는요. 이렇게 새로운 자료가 나옵니다. 이런 자료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네, 발문으로 정리합시다. 발문에서 꼭 3개 정리해 주시고요. 그죠? 발문 접근 스킬로 정리해 주고 그리고 새로운 자료가 나올수록 즉 새로운 자료일수록 우리는 어떻다? 자료에 별글씨라든지 여기 있는 별글씨라든지 그리고 교육과정상에 있는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히려 더 간단하게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거 있죠? 기억나나요? 작년 수능 문제, 작년 수능의 지형 문제, 작년 수능의 지형의 카르스트 지형이랑 용암 지형, 즉 화산 지형의 단면도를 통해서 이게 오름이냐, 이게 카르스트 지형의 돌리느냐 요걸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출제된 형태가 없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 별글씨를 읽어보면 이게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훨씬 더 쉽게 문제는 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당황하지 마십시오. 1번 문제 당황하지 마십시오. 아니, 다른 문제들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우리 공부한 내용 안에서 나오니까요. 자신감 가지고 수능에서는 혹시나 9평 이 문제로 틀린 친구는 없겠지만 떨렸다면요. 떨지 말고 자신감 있게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성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첫 페이지에는요. 크게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 뭐 다 맞췄을 것이고요. 자, 이제 요거 보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기후지역차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기후지역차 문제. NS와 열심히 공부했던 기후지역차 문제입니다. 자, 기후지역차 문제 접근하는 방법은요. 일단 그래프와 지도가 나와. 우린 뭐부터 본다고 했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왜 이건 수능에도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래프가 지도 나오면 지도를 먼저 봐주신다라는 거 했죠.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뭐죠? 차이값이라는 것입니다. 뭐죠? 차이값이요. 차이값 나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네, 별글씨 읽어주시라고요. 별글씨 바로 이겁니다. 기후값의 차이는 바로 뭐냐? 해당 지점에, 즉 A, B, C, D 지점의 기후값에서 청주의 기후값을 빼준 것입니다. 청주가 뭐지? 뭔 득보냐? 득보는 아니죠. 충북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충북도청이 있고요. KTX 분기점이기도 하고 우리 연락 공부했던 거잖아. 청주의 기후값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알면 돼. 느낌적인 느낌으로. 정말 느낌적인 느낌으로. 청주의 기후값 지금 외우고 있는 그 흑우들 없죠? 큰일 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식 알고는 있지만 한번 다시 적어봅시다. 자, x 마이너스 청주 값이 양도 있고요, 음도 있습니다. 즉 양이라는 것은요, 뭘 의미하느냐? 이 x의 기후값은 청주보다 기후값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온이라고 하면 기온이 따뜻하다,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즉 연평균 기온이 따뜻하다, 높다라는 것을 의미해. 그럼 북내서 공식 적용해 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겨울 강수량입니다. 겨울 강수량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겨울 강수량 값이 양이라는 것은요. 겨울에 강수량 많다라는 게 눈이 내리는 다설지라는 것입니다. 즉, 이 문제의 핵심은 다설지 찾을 수 있어요? 이거요라는 것입니다. 그치? 끝났어. 자, 그럼 우리 끝났습니다. 자, 그럼 다설지 찾아봅시다. 우리가 공부했던 기후 접근 식 있습니다. 개념부터 자료편에서 안 했고 문제편 2개의 커리큘럼에서 열심히 했던 거. 오케이? 강수의 지역차 공식은 5+2 공식이었습니다. 겨울 강수량, 즉 다설지를 얘기하는 곳은 어디였다? 맞아. 울릉도, 강릉, 대관령, 그치? 그리고 뭐 호남 지방, 그리고 겨울 강수량이라고 하면요. 다설지 플러스 겨울에 비도 들어가니까 제주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도에 나와 있는 다설지는 바로 어디입니까? 그렇죠. 비가 어디요? 강릉이다라는 겨. 강릉인겨. C는 어디입니까? 장수인겨. 장수가 바로 6월 평가 나왔던 것이잖아요. 또 우리 5+2 공식 했었죠. 연강수량 많은 3대장을 지키는 문지기인 강릉과 강릉의 친구, 거의 연강수랑 비슷하고 강수의 패턴도 비슷합니다. 즉 다설지이기도 한 소백산맥의 서사면 장수라는 것이죠. 즉 장수인 C와 B가 다설지라는 것입니다. 됐죠? 그럼 청주보다, 그래, 청주는 우리 다설지를 공부한 적이 없잖아. 내가 알려준 대로. 그럼 다설지 두 지역인 나와 아니면 라라는 것이고, 그럼 나와 라의 차이점 바로 뭐냐? 어디가 눈이 많이 내리나요? 이딴 거 알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통계자를 아는 게 한지 공부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거 알죠? 오케이? 자, 그럼 뭘 보느냐? 바로 연평균 기온 차이를 봅니다. 즉 나라는 것은요. 연평균 기온이 청주보다 많다라는 겨, 따뜻하다라는 겨. 청주보다 따뜻한 곳과 청주보다 추운 곳입니다. 어디가 더 춥까요? 강원도와 장수 중에서는. 그렇죠. 비록 위도는 낮지만 해발보다 높은 소백산맥 1차 산맥에 위치한 장수가 해발보다 높기 때문에 여름 기온도 낮고 겨울 기온도 낮다라는 거 우리가 엄청 했던 거죠. 귀염둥이 장수 아닙니까? 따라서 라가 바로 C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평균이 낮다, 춥다라는 것이고요. 바로 얘가 강릉이 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됐지? 자, 이제부터는 겨울 강수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지? 물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바라진 않을게. 아니야. 바라진 않아. 이거 강의 때 많이 했다. 우리 대구의 이성 친구한테 고백을 하려면 언제 하라? 눈이 올 때, 첫눈이 올 때 고백을 하라 했습니다. 왜 대구에는요, 눈이 정말 오지 않습니다. 정말 오지 않아요. 이걸 많이 얘기했던 거잖아. 대구는 영강수량도 적고, 겨울 강수량도 적고, 다 적어. 단 여름 강수 비율은 좀 높은 편이죠. 왜? 겨울 강수는 극히 적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그 대구와 A 인천이 됩니다. 그럼 겨울 강수량 차이에서 조금 더 적은 것이 대구이겠지만 요걸로 하지 말자고요. 다시 한번. 왜? 인천도 겨울 강수량이 작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럼 차이가 나는 거, 즉 요 X의 차이보다는 이 Y 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지? 가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청주보다 따뜻한 곳입니다. 다라는 곳은요, 청주보다 추운 곳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대구 대프리카 아닙니까? 그죠? 남쪽인 대구가 더 따뜻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가가 D가 되는 것이고요. 이 친구가 A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알겠죠? 자, 기후지역차 문제. 이제 지겹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넘어야 할 산이죠. 그리고 그 넘어야 할 산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 개념편에서 문제편에서 공부를 했고요. 책받침 있잖아요. 책받침 보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시고요. 아이고, 빡큐네요. 반복적으로 해주시고요. 선생님 시키는 대로. 그지? 그래프와 지도 나와 있으면 지도부터 본다. 유명한 지역, 울릉도라든지 대관령이라든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차이값을 묻는다면 식을 반드시 적어주십시오. 예전에는요, 이게 뭐 편차만, 어려운 얘기 나왔는데 요즘은요, 보통 이제 평균보다 그 값이 많으면 양의 값이다, 차이가. 이런 식으로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출제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5+2 공식과 북내수 공식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고요. 꼭 한 번 더 해주세요. 5+2 공식과 북내수 공식. 이런 느낌으로 공부해야 돼요. 야, 뭐씨가 일어나 하면 북내서 뭡니다. 바로 얘기할 수 있게. 구구단처럼 바로 외울 수 있게끔. 툭 찌르면 바로 나올 수 있게. 여러분 내일 학교 가셔가지고 친구들한테 쌤 강의 같이 우리 NS 친구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야, 북내서 뭐냐? 5+2 1부터 7까지 얘기해봐. 꼭 말입니다.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후지역차 문제 해결했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바로 7번과 나머지 이제 지역 비교의 문제가 무려 3문제 나왔습니다. 단순히 지역의 특징을 묻는 문제도 2문제 나왔지만요. 지역 뭐는 뭐다 이런 거 말고 지역의 특징, 인문지리적인 그 교육과정적인 개념 요소를 통해서 자료를 갖다 해석하는, 접근하는 문제가 3문제에서 또 20분 문제를 추가하면 4문제까지 출제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 우리 사실은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사실 강의 필요 없어요. 자료편에서 얼마나 많이 했냐?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편에서 공부했던 루틴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킬러 문제죠. 한지에서 최근 한지 트렌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간의 비교입니다. 각종 인문지리적인 내용을 결합해서 말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가지역과 비교는 나지역.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맞지? 발문에서 요거 상대적 특징, 그럼 나지역이다. 우리는 가나 몰라도 돼요. 나를 알고 싶어요. 그럼 지도에서 나를 딱 체킹을 하는 거야. 나만 알아야 돼. 나야 나야. 나만 알아야 돼. 가 알면 안 돼. 나만 알아. 나가 어디입니까? 부산 옆에 위성도시 김해와 양산 중에 하나죠. 김해입니까? 양산입니까? 우리 했죠. 김해와 양산 중에서 김해는 바다 해자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부산 근처에 바다 근처에 있는 녀석이 김해인 것이고 지도 봤더니 바다 근처야 나가 바로 김해라는 것입니다. 그치? 가는 어디입니까? 가 지역 사는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우린 가는 알지 못합니다. 가는 뭐 농촌, 시골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고요. 바로 가 위에 있는 우리 안동 강고등어, 강고등어 모양 생겼죠? 안동 밑에 있는 잘 모르는 어떤 시골, 농촌 지역이다, 촌락 지역이다 라고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상대적으로 김해의 특징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김해는 어떤 특징인데요? 부산 근처의 위성도시입니다. 라는 것이죠. 인구 비중요?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무조건 좀 이걸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인구 비중을 뭐 이거를 가나가 아니라 뭐 A, B 해가지고 가나는 A, B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우리가 계속 공부를 많이 했지만 한 번만 더 정리한다면요. 바로 이 제조업의 종사자 비중입니다.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어디가 높을까요? 김해가 높아요. 요거는 뭐 교과서에 나와 있진 않고요.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상식이 아니고 상식적이면서도 교육과정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도시화 말입니다. 사람들은 도시에 많이 살게 됩니다. 왜 때문인가요? 그렇죠? 산업화 때문입니다. 그 산업화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 여기 일자리가 많구나. 우와 신나다 돈 벌러 가자 하고 촌락의 사람들이 막 모이게 되고 그게 바로 도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시는요. 아니 뭐 서울 같은 대도시 말고 땅값이 너무 비싸서 공장이 위치할 수 없는 그런 서울 이런 지역 말고요. 이런 도시들 같은 경우는 제조의 비중이 시골보다는 촌락보다는 그 비중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치? 자, 이게 첫 번째 개념. 자, 두 번째 개념입니다. 작년 수능에서 가장 어렵던 20번 문제에서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 해석법이죠. 기억나나요? 인천과 광주 중에 2차 산업의 종사 비중이 어디가 높으냐가 출제됐습니다. 어디가 높았죠? 많은 학생이 틀려서 제소를 하고 있죠. 네, 바로 인천이 높았습니다. 광주는 기아 자동차 아니냐? 자동차 공장이다. 요것만 알고 있었던 녀석들은 틀렸어. 근데 우리는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제조업이라는 거, 공장이라는 것은 어디서 발달하느냐? 자, 서울처럼 너무나 땅값이 비싸서 공장에 입지할 수 없는 거, 요것은 제외. 우리나라 1등 도시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공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시에 발달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야 이거? 얘보다는 야 나에서 발달했다. 요건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공장들은 어딜 따라 발달하죠? 그렇죠? 해안가를 따라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왜 때문입니까? 우리나라 자원이 부족합니다. 자원 수입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수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중국처럼 그렇지? 수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안가에 주로 위치한다. 즉 해안가에 있는 도시일수록 내 제조업의 종사자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요걸 개념을 교과서 나와 있잖아. 뭐 입에 수특 수완에서 뭐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걸 교육과정상 NS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익혀둔다면 어떤 자료는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해안가이면서 도시이고 또 여기는 어딥니까? 무슨 공업단지죠? 남동 임해 공업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김해 지역이 제조업 종사 비중이 높다라는 거 쉽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뭐 할 필요가 없죠. 시설 재배 면적 비중 높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데 부산 근처 사람들 많이 살 거 아닙니까? 삼겹살 먹을 때 상추랑이 우거우거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저기 시설 재배를 많이 할 거다. 또 대도시 근처니까 땅값이 비싸니까요. 집약적인 농업을 할 것이다. 경북 여기는 뭘 할까요? 과수농업 많이 하겠지 뭐. 안 가봤으면 모르지 뭐. 뭐 이런 느낌? 아파트는요? 네, 새로 사는 도시일수록 아파트 많이 살겠지. 왜 땅값이 비싸니까. 사람들 많이 살려고 하니까. 주광에 살고자 하니까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라고요. 자, 지역 비교는요. 우리 지역의 모든 통계 자료를 외울 수는 없습니다. 우린 컴퓨터가 아니라고요. 이런 공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평가안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모든 지역을 알 수는 없어요. 여기 뭐이 NS 한지 강사 맞냐? 이것도 모르냐? 알아요. 안다고요. 근데 말을 못할 뿐입니다. 농촌이라고요, 여러분들. 안동 강고등어 밑에. 요 정도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도시들 중심으로만 정리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남은 70일 동안에 모든 지역 외운다? 외우지 않는다. 모든 지역 통계자료 외운다? 외우지 않는다. 다만 교육과정상의 지역을 비교하는 큰 틀 통계자료 접근법을 공부를 한다. 어딜 통해서? 자료편 공유를 통해서 또 문제표 강의를 통해 가지고 개념표는 지금 공부하기 좀 에바고요. 그래서 자료편과 문제편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을 공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실 이제 이 문제가 이번 시험의 하이라이트였죠. 8번입니다. 되게 뿌듯했습니다.
왜 선생님 강조를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사실 EBS 수능 완성 강의에서도 엄청 강의를 많이 했고 강조를 많이 했고 자료평 강의에서도 문제평 강의에서 정말 강조를 많이 했던 곳입니다. 자, 올해 딱 EBS 연계교재를 선생님이 분석을 해보니까 수도권 지역이 장난 아니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디테일하게 묻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즉 대도시권의 공간 구조를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열심히 알려줬던 게 있습니다. 기억나죠? 세 먼저 허공에 대고 삽질한 거 아니죠? 그치? 자, 대도시권의 공간 구조라는 거, 우리 수도권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데 공간 구조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네, 중심도시 대도시가 있습니다. 보통 잘 묻지는 않겠죠. 그래도 하자. 중심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도시 주변에 지도상에서 근처에 가까운 데 위치하면서 중심도시를 헬프해주는 착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 녀석들을 뭐라 하느냐? 위성도시라고 하고요. 세틀라이트 시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도시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거리로 갑니다. 멀리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근교 촌락이 있습니다. 근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간 구조를 얘기하고 있고요. 작년까지 기출문제가 여기에서 단순히 1, 2, 3, 1, 2에서 나왔다면 이젠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위성도시를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씁시다. 주거위성도시와 그 다음에 공업위성도시로 말입니다. 요거 우리 작년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 올해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바로 주거 기능을 담당하는 위성도시 중에서 우리는 대표적인 세 개 곳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앵그리 캣, 성남고양이 드래곤이었습니다. 성남과 고양시와 그리고 떠오르는 2기 신도시 성장으로 상대적으로 최근에 인구가 성장한 주거 위성도시인 드래곤, 용인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계시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고양과 성남과 용인 말입니다. 그래서 주거 위성도시를 두 가지로 또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네, 성남고양이 그리고 용인 말입니다. 성남고양이와 용인의 차이점 바로 뭐다? 이 자료는 아니지만요. 이 자료 해결한 건 아니지만 우리 자료 편했지만 네, 인구는 다 비슷합니다. 인구는 거의 다 100만 원에 육박합니다. 고양이 인구가 좀 더 많고요. 근데 케바케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용인 같은 경우가 가장 증가가 많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남보다 인구 많습니다, 용인이. 뭐 이런 느낌으로 구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린 얘기할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용인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요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서울로에 통근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성남 고양이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으로 간다라는 거야. 왜? 거리에 따라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치? 그럼 상대적으로 어디가 많나 정리했을 때 가장 적은 B가 바로 어디요? 드래곤, 용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C와 D입니다. 성남과 이 앵그리와 이 고양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둘 다 가장 잘 발달한 90년대 딱 발달한 우리나라 1기 신도시 바로 90년대 땅 산업 아니야 85년 땅 산업쓰면 대박이 터트린 바로 이 성남과 고양이의 구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성남은요.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또요. 성남은요. 그렇죠. 판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쌤이 강의도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 핸드폰 게임 막 하잖아요. 이런 게임 스타트업 기업이란다. 스타트업 벤처 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요. 스타트 기업들이 이 판교의 그 밸리 테크노밸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설마 게임 안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그건 보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유미의 세포 이런 거 보더라고요. 네이버 웹툰 있지 않습니까? 바로 네이버가 바로 성남의 분당구 정자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많이 모여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남은 주간 인구 지수가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증가했다라는 거죠. 성남의 자족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 도시에 단순히 하우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워크플레이스도 있기 때문에 주간 인구 지수가 겁나 높아졌다라는 게 이게 특징인 거야. 그럼 이제 보자. 자, C와 D 중에서 상대적으로 서울로 통근 통학 유출 인구 빠져나간 인구가 많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자리가 많은 성남보다는 상대로 고향은 아직까지는 뭐 저기 그 선생님 친구 그 사법연수원 할 때 사법연수원 하나 있고 또 EBS 방송국이랑 뭐 SBS, KBS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걔들 뭐 있고 별거 딱히 없단 말이야. 그래서 유출 더 많이 한 C가 네, 고양이가 되는 것이고요. D가 바로 성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시간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나고요. 여러분들 해설 강의 한 번 더 쭉 들으시고 자료평 강의 들어주십시오.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바로 요겁니다. 수능에서도 요거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강조를 했는데 바로 공업 기능을 분담하는 위성 도시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가 나왔습니까?
너 물건 살래 안 살래? 안산이 나왔죠. 죄송합니다. 안산이 나왔습니다. 안산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곳, 국경 없는 마을,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곳, 외국인 수가 많은 이 안산이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안산 말고요. 이제는 어디가 나오느냐. 떠오르는 공업 위성 도시인 바로 안산과 그 밑에 있는 화성. 기안 8사가 바로 화성시죠. 도끼의 추억 뭐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 화성이 달라졌습니다. 완전 브랜드뉴예요. 완전 여기가 새로운 공장들이 막 건설되고 있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에 역사를 얘기를 하자면 수업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구로 디지털 단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첫 번째 공업단지가 서울에서 안산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안산이 발달합니다. 자, 그러다가요. 안산 한정적이잖아요. 면적이. 새로운 땅이 좀 남쪽으로 가볼까? 화성에 새로운 공장들이 많이 건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IT,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화성엔 또 새로운 신도시도 건설이 되고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 안산과 화성을 비교해보면 안산과 화성에서 사람들이 안산에서 화성으로 출근을 갔다가 합니다. 왜? 화성보다는 안산이 예전부터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교육이나 문화시설, 쇼핑시설 많단 말입니다. 안산에 살면서 화성으로 출근하는 거야. 새로운 공장으로 말이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화성과 안산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을까요? 이 대도시권의 수도권의 공간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 질문입니다. 문제편 했고 자료편 했습니다. 서울까지 합쳐가지고요.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곳은 어딜까요? 상위 3개 얘기해보면 서울 높겠죠. 근데 경기도 주거위성도 썩난 고향에서 막 들어오니까요. 출근을 하니까요. 또 출근을 많이 해서 주간 인구 지수가 겁나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겁나라서 뭐 200 이런 건 아니다는 거 알고 있지? 어딜까요? 그래요. 바로 화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유입과 유출 봤을 때 같은 선을 라인을 연결선 그었을 때 바로 A라는 바로 화성이라는 곳은요. 유입이 더 많아. 주간 인구 지수가 무려 10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요거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요겁니다, 여러분들. 안산과 화성에서 지금까지 안산, 살래 안산 외국인 뭐 이것만 나왔다면 이제 화성 나올 수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인구지수 100 이상이다라는 거. 만약 그걸 물어봤다면 훨씬 더 어렵게 문제를 만들 수는 있겠죠. 그치?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또 이제 나머지는 또 해설 강의나 자료편 문제편에서 또 파이널 강의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나 더 있거든요. 이제는 근교 출락도 우리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르치는 이유는 연계교재에 이걸 흘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EBS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알 겁니다. 문제는 그냥 풀리게 되어 있어. 지도와 자료를 갖다 가나다라 하나 연결해 놨거든. 근데 이걸 가나다라 갖다가 없애도 연결할 수 있게끔 문제를 갖다 변형해라. 이거 한번 요리해봐라. 수능에 나올 거다라는 게 양념이 안 친 원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나중에 근교촌락까지도 꼭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뭐 선진 쉽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선진은 전반적으로 9월 평가 문제를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문제가 쉽진 않았습니다. 절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료 해석도 그렇고요. 근데 선지 배열이 아주 쉬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넉넉했을 거예요. 모자라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여러분 개념이 모자란 겁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시간이 모자란 친구 없을 거예요. 왜? 답이 기억 니은 되는 게 많았거든. 쉽게 얘기하면 기억 디귿 리을 해버리는 게 많았거든. 있는 대로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선지배를 씌워서 이런 거지. 선지를 갖다가 조금만 있는 대로 넣어버리고 조금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오선지와 맞는 선지를 갖다가 섞어버린다면 여러분 점수는 푹 떡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남은 시간 70여일 남았죠. 70여일 동안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공부할까요? 뭐 광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정말 자료편 뭐 교재 오타는 몇 개 있지만 죄송합니다. 자료편 강의 꼭 보시고요. 문제편 난 기출문제 완벽해. 그럼 보지 마. 하지만 파이널 같은 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파이널과 자료편 반드시 보시고요. 문제편도 봐주세요. 단순히 기출문제를 푸는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작년 수능에 제일 어려웠던 20분 문제 아까 얘기했던 인천과 광주의 2차 산업 종사 비중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건 뭐 일반 뭐 마더엉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단순히 답만 해설만 나와 있지 선생님처럼 설명해주는 그 문제 이면에 통계자료 이면에 담겨져 있는 통계자료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출제된 이유가 바로 뭐냐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어떤 기출문제집과 강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편을 뭐 여러분들 문제를 기출문제 많이 풀어봤겠지만 새롭게 재구성한 것이니까 그것도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죠. 들어주시면 내가 뭐 국어를 하는 것 같고 그런 거 아니고요.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도움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대도시권의 구조 올해 수능에서도 핫하게 나올 확률 겁나 높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 반복적으로 복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기후지역차요. 또 얘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자원 문제가 나왔잖아요. 자원 문제 신재생, 선생님 강조를 했었죠. 신재생에서
문제는 쉬웠습니다. 빠르게 한번 볼까요? 신재생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올해 핫한 것이 핫하다 해서 태양광이 핫하다라고 했었죠. 그치? 그래서 태양광이 제일 많고 수료를 갖다 이겨버렸다라고 했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시간이 한정되니까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우린 신대생 하면 기존의 자료는 제주도 풍력 땡큐 개꿀 해가지고 끝냈잖아. 근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강원권과 제주권을 갖다 합쳐놨습니다. 이 치사한 녀석들이요. 이럴 땐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다른 걸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접근 루트가 있어요. 선생님 얘기해줬던 거 태양광이 수력을 제껴버렸어 라는 걸 볼 때 이거는 절대값이죠. 상대값이 아니라. 그래서 막대 그래프 A, B, C 수력 중에서 제일 많은 거 A가 바로 뭐야? 태양광이라는 걸 한 방에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끝났지? 그럼 사실 호남권도 이거 블랭크 다라고 돼 있어도 호남권을 맞출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표는 루틴에서 많이 했던 거 조력 있지 않습니까? 조력은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거든요. 경기도 수도권에서요. 즉 하나만 있는 거 바로 C가 조력이다라는 걸 바로 접근해 주시고 나가 수도권이다라는 거 접근하고 하나 남아있는 가는 뭐겠어? 영남권이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자료편 루틴에서 우리만 셀럽판지 가리면서 막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는 자료들이 너무나 쉽게 나왔습니다. 수능에서는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자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선생님 얘기했던 거, 요거 다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블랭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처음에 여러분들 강원권 제주권 합쳤대요. 난 신대생 항상 제주권 풍력으로 접근했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울지 말고요 여러분들. 징징 짜지 말고 울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과격한 표현 죄송하고요. 울지 말고 그래. 울지 말고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 때 공부를 할 때 자료를 해석할 때 항상 하나의 웨이로만 하지 말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에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연습을 우리가 같이 했던 것입니다. 전체적인 생산량으로 정리해서 할 수가 있고 그지? 조력 하나밖에 없어 수도권이라는 걸 할 수가 있고 호남권 많으니까 태양권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느낌으로 말입니다. 됐죠? 자, 이래서 해설 강의를 좀 들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머지 문제에서도 NS 방식대로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 해설 듣고 이제 파이널 커리가 시작됩니다. 핀 모의고사라는 게 있어요. 핀 모의고사와 그다음에 파이널 선생님이 6평, 9평 합쳐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개념과 자료가 좀 더 연결될 수가 있는지 어떠한 게 교육과정상 의미를 가지고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지 요거를 정리해가지고 5시간, 6시간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걸로요. 알겠죠? 그건 10월 달에 나올 것이고요. 일단 한국지리 필름 모의고사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시고요. 자료표는요? 항상 들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포켓용으로 만들었잖아요. 화장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쉬는 시간에서도 꼭 들고 다니면서 셀로판지를 가리면서 꼭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기후지역차 문제 5+2 북내서 공식 책받침으로 계속 반복해 주시고요. 또 지역 특징 문제는요. 이번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쌤 강조했던 파주 나왔잖아요. 책받침에 있는 것들 책받침으로 계속 S등급, A등급, B등급 권역별로 나눠서 하루에 몰아서 할 생각하지 말고요. 이번 주는 수도권만 조진다. 다음 주는 강원권이다. 충청권이다. 이걸 뭐 일주일 간격 혹은 4일 간격, 3일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해주신다면 머릿속에 다 어느새 박혀 있을 것입니다. 안 틀릴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그럼 강의에서 봅시다, 여러분들. 해설 강의 먼저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수능 한국지리, 핏, 모의고사랑 그리고 6시간? 아직 정하진 않았어요. 6시간이 좋을지 5시간이 좋을지 해서 한 번에 정리해 쫙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평가원의 경향성과 연계 교재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 자료편에서 공부했던 루틴들, 어려운 자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이걸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자, 70일 아름다운 시간. 아름답진 않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70여일 후에 수능 끝나고 아름다운 시간이 무한의 시간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케이? 강의에서 봅시다, 여러분. 안녕.